좌파와의 진지전에서 박진경 대령은 학살자로 서북 청년단이 누굽니까? 그들을 깡패 집단으로 왜곡해서 국민의 생각을 잠시간 나머지 좌파는 성공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건국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은 좌파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거짓되고 반대한민국적인가를 정난하게 드러내줌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 머리와 가슴속에 그동안 잊혀져 왔던 건국의 주역 박진경 대령과 서북 청년의 재발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서북 청년단이 마지막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 4.3 사건 진압 과정에 참여한 그 부분과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우리 박진경 대령께서 제주 진압 경비대로 참여를 해서 그 단초로 해서 우리 국군 안에 있는 빨갱이들, 공산주의자가 그때 국군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박진경 대령의 사망으로 해서 숙군 작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6.25 전쟁 때 그나마 국군이 제대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박진경 대령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 박철균 정치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랑 박진경 대령과는 양손자인 셈이죠. 4.3 사건 왜곡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공산 폭동 세력에 대한 반란 세력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사용을 악마로 만들고 정당한 공권 사용을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실체. 목소리만 크게 할 게 아니라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심에 아까 뭐 출산 말씀도 하셨지만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심에 공권력 사용의 중심에 박진경 대령이 있는 것이죠. 저희 이제 양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런 교수님도 정치 권력과 역사 왜곡이라는 책에서 지금 2차가예요. 여러분들 성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1차가, 2차가 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에 제대로 정립을 못하면서 평화와 화해를 논한다, 치유를 논한다, 이건 명백한 2차가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들을 악마화하면서 무슨 뭐 화해와 치유와 상생을 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도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소모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사실관계 정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좌익이건 우익이건 제주 도민이건 아니건 국민 모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관과 좌익의 사상을 심어서 우익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2차 가해 대상이 2차 가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히 팩트가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어떤 정통성이나 당위성은 중요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흔들기 위해서 교묘하게 악마시하고 이거 그 중심에 박진경 대령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박진경 대령을 택했을까? 박진경 대령은 그 대판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미 교범도 번역을 하고 오연대가 작전을 하고 있을 때 뭐 힘든 일들을 척척 다 풀어냈죠. 미군들의 신뢰가 돋보였습니다. 요 영어 잘하고 능력 있는 박진경 대령을 미군의 앞자리로 만들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까지도 미군 정부와의 관계를 지식해서 미군의 모든 그 유엔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 건국 수립 노력을 다 악마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박진경 대령은 4.3 사건 난 지 한 달 만에 투입이 되거든요. 되게 초기입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시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무장 반란 세력들, 남도당 유력대 행동들이 다 정당화시킬 수 있다. 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진경 대령은 그 돌아가신 후에 제주 도민들이 1954년에 위령비를 세울 정도로 도민들의 민심을 사고 실제 작전을 잘했다라는 수많은 증언들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우리 파월 사령관이자 국민적 영웅인 최명신 장군의 증언에 의하면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인민과 공산 폭도들의 관계. 그래서 물과 물고기를 분리하려는 선무작전, 자위대 작전, 그리고 단계별 작전, 이런 걸 너무너무나 체계적으로 하고, 더구나 이제 남노당 내에 특히 구연대, 모슬포에 처음에 생긴 구연대 얼마나 남노당이 많았냐면, 이 남노당 이제 조직책이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 어떻게 돼 있냐 현재. 그랬더니 800명 중에 400명이 남노당이고 200명은 지금 지침만 내리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다. 이런 실체는 남노당 자기들끼리 노예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실체를 알리는 계기가 됐죠. 물론 이제 이어서 여순 반란 사건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어떤 박진경 대령의 암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실제 세력에 대한 인식을 미군정에서 하고 작전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박진경 대령을 악마화하고 하면은 그 본인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진경을 아주 교묘하게 타겟으로 삼았죠. 그리고 약간 그 중심에는 또 여기 제가 논문에 쓰지 않았지만 김익렬의 유고록이 있는데, 그 유고록은 정말 교묘하게 자기 정당화와 합리성을 만들어낸 아주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책들이다.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일단 4월 3일 날 폭동이 일어나서 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여러분들 선거 사범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뭐 배달 사고, 선거하다가 여기 황 대표님 좀 전에 가셨지만 황 회장님, 선거하고 배달하고 잘못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남노당은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재헌의회 선거를 아주 폭력적으로 방해를 시작하고 한 것이 4월 3일.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4.3 사건이 터진 날 호소문을 발표하는데, 호소문의 첫 번째 항목에 남노당 제주도 위원회 지도부에서 인민공화국 절대사수, 4.3 사건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경찰 폭력이나 서청 아까 말 폭력 때문이다. 둘째가 통일을 막는 것이다. 한국 통일을 막는 것이다. 대한민국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면. 그럼 여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정부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통일입니까?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삐라가 도는데, 4월 3일 4.3 이후에 삐라가 도는데, 인민해방군 목적 달성을 전적으로 반항하려는 극악 반동주의자를 엄벌에 처하고, 매국적인 단선 단정에 협력하고 극악 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한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저들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4월 3일 이후에 사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극악 무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최초에는 경찰로만 이것을 진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조선 경비대를 투입하게 되면서 미군들을 이제 막 추가로 배치합니다. 우리 경비대 포함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을 내리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주도 폭도들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군부대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나오죠. 폭도 진압과 법과 질서 회복이 경비대의 주 임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3월에 4.3 사건이 터지기 3월에 저기 한 달 전에 3월 중에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청년들 3명이 죽습니다. 근데 군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본인들의 위상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경찰들에 의한
고무치사 사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군정당국하고 경찰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려요. 그 두 번째, 이런 사건이 하나 있으면 남노당 유격대들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거든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 뭐 우리 대통령의 민심 때문에 어려운데 그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런 고무치사 사건이다. 그래서 미 군정에서 박진경 대령 취입 중에 내린 중에 지침 중에 하나가 붙잡힌 포로들 경찰에 인계하지 마라. 경비대에 의해 준비되고 보유된 막사에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뭐 신문을 마치고 뭐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조선 경비대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무장공비들, 남부당 세력들을 색출하고 전투에서 잡아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경비대는 이제 함포부의 어떤 불순 세력이라는 이런 걸 이제 차단하고 경비하고 하는 임무였고, 경찰이 그 일주도로 남쪽에 주로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을 담당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경찰, 군인, 해경.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요겁니다. 합동신문센터. 저걸 왜 만들었느냐? 박진경 대령이 한 작전은 제가 군인이었지 않았습니까?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인데 대유격작전. 대유격작전이 뭐냐면 대게릴라 작전이에요. 그 대게릴라 작전의 기본은 뭐냐면 주민과 폭도를 분리하는 겁니다. 1단계가.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얘네들이 산속 기지에 숨어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불러서 너 어디서 누굴 봤냐? 뭐 했냐? 정보를 획득해야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박진경 대령의 작전은 그렇게 성과있지 못했어. 남노당 뿌락지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인 작전 체계를 만드는데 거의 한 20일 이상 걸려요.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도착하고 군인이 부족하니까 3개대들을 추가 투입하고 3개대들을 추가 투입했는데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연대 참모를 보강하고 해서 거의 5월 20일경이 돼서 요 4개대들을 지휘하는 조직적인,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관심 있는 학자가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대유격작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유격작전은 1996년에 강릉 무장공비 대침투 작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령 때 특전사에 있어서 저는 직접 거기 작전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랑 다른 게 그때 유격작전은 공비를 쫓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제주도는 기지를 만들어 놓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다 끌고 올라갔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고는 제가 출처인원이 자세하게 썼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크게 박진경 대령을 말도 안 되는 게 왜곡하는 것이 4.3 학살의 주범이다라고 하는데 4.3 사건 일으킬 때 박진경 대령은 제주도에 있질 않았어요. 5월 6일 날 가거든요. 그리고 학살이 뭡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우리 오늘 장학금 받으신 분들 최근에 학살 뭐 봤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막 민간인 집단 학살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부터 6월 17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미있는 게 정확히 43일 있었어요. 제주도에 43일 있으면서 사살되거나 돌아가신 숫자가 25명이에요. 25명. 근데 그 25명은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날 부임했지만 4.3 사건 일어나는 하루에만 20명이 죽습니다. 12개 지서를 공격하고 뭐 무참히 우위 인사들을 얘네들이 뭐 아까 죽창으로 찌르고 학살을 그려. 그날만 20명이 죽는데 이걸 누가 학살이라고 합니까? 4.3 학살의 주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왜곡이고, 그 다음에 박진경 대령이 5월 6일 날 갔는데 5월 20일 날 구연대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노당 뿌락지에게 물어보면 800명 중에 400명이 남노당이고 200명은 지금 바로 동원할 수 있다. 고승욱이라는 부사관이 남노당에 보고한 내용인데 20일 날 41명이 탈영을 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좌파에서는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 작전으로 반기를 든 그 부대원들이 탈영을 했다. 박진경 대령 작전은 5월 30일 날 1차 작전이 시작됩니다. 5월 6일 날 가서 5월 6일 날 3개 대랑 같이 제주도로 가요. 그리고 원래 있던 구현대 1개 대대하고 이제 합칩니다. 5월 15일 날 합치고 참모를 보강하고 작전 준비를 하고 아까 말했던 이런 거 다 만들고 이건 실제로 만들었어요. 브라운 대형 보고서를 보면 합동신문센터가 설치됐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유격 작전, 대공비 토벌 작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5월 30일 날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하는데 5월 20일 날 탈령이 박진경 대령의 강경 진압의 원인이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탈령 동기에 대한 왜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살 동기. 박진경 대령 암살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된 계획입니다. 5월 6일 날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로 여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7일이나 8일쯤 남로당 조직체계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5월 10일 날 회의를 해요. 그 회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남로당 요양문서에. 그 회의 결과가 뭐냐? 국방경비대가 투입되면 우리가 힘들다. 제주도에서 남로당 투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남로당 내에, 그러니까 국방경비대의 남로당이 함께 호응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중앙당의 결심사항이기 때문에 사보타지는 우리 도당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 끝까지 사보타지를 하고 반동에 거도 박진경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던 두 명의 주요 인사가 있어요. 문상길하고 손선호란. 문상길 중위는 당시 소대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5월 30일부터 5월 30일부터 6일까지 1차 작전이 끝난 다음에 배탈이 났다 그래요. 그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이세호 장군 증언을 나오고 그 증언을 여기 계신 나종삼 위원님이 가서 받아오셨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모의를 해요. 제주읍에 모여서 작전을 안 하고 그리고 손선호가 연대본부에 있는 뭐 위생병이라고는 하는데 불러서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이제 이 친구들은 또 박진경 대령이 6월 1일 날 대령 진급을 하는데 이것도 좌파에서는 왜곡을 하거든요. 강경진압의 성과로서 대령이 됐다. 그게 아닙니다. 4개 대대를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 지휘를 하려면 직위 진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급 축하연도 못하고 2차 작전이 끝난 다음에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았어요. 문상길이 알고 그날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동조 세력을 한 9명인가요? 8명인가 9명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하고 들어와서 주무시는 걸 이제 암살을 하게 되죠. 문상길은 육사 3기생인데 완전히 좌익이었고요. 김달산하고 친했습니다. 김달산하고 왜 친했냐면 문상길이 처음에 구현대 모슬포에 그 조선경비대 이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임관을 했는데 거기를 김달산 본명은 이승진이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진은 일본 사관학교 나왔고 김달산이 이제 가명이죠. 그 다음에 문상길은 일본 하사관 출신이니까 당연히 친할 수밖에 전부 다 좌익계열 아니까 수시로 만났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남로당에 대해서 국방경비대 보고를 하고 문상길이랑 접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크게 왜곡되는 것이 포로 숫자예요. 포로 숫자. 박진경 대령은 작전을 5월 30일 날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박진경 대령이 이렇게 4개를 이끌고 작전하기 전까지 뭐가 있었으면 공방전이야. 어디서 누가 죽창에 찔러 죽었다 하면 우 가고 우리가 당했다 하면 가고 이런 공방전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인 작전을 통해서 1차 작전 때 한 595명을 체포하고 2차 작전 때 50여 명을 체포해서 약 한 650여 명을 체포합니다. 박진경들이. 근데 좌익들은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 1948년 6월 18일 조선중앙일보 신문에 6,000명의 폭도들이 체포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 신문 읽어봤거든요. 그 신문에 나온 6,000명의 숫자는 뭐냐면 4월 3일부터 뭐 6월 18일까지예요. 4.3사 끝나고 얼마나 많이 체포됐겠습니까? 그래서 판검사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판검사가 내려왔다. 근데 앞에 나오는 숫자는 6,000명이니까 박진경 대령이 6,000명을 검거했다.
여러분, 조선경비대의 작전은 경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문관 아시죠? 고문관. 미 고문관이 딱 옆에 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해요. 오늘 11년대는 뭐 했다, 몇 명 잡았다, 포로는 몇 명 왔다. 제이콥슨이라는 그 관찰자님의 보고서에 나오는 건데 정확히 595명 1차 작전 때, 2차 작전 때 50몇 명 해가지고 650명을 하고 총 그러니까 요게 생긴 다음에 합동신문센터에 넘어간 게 3,000명인데 475명을 제외하고 전부 석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여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4대 왜곡이 있는데 4.3 학살의 주범이라는 것, 시간도 안 맞고 데이터가 분명하고 포로 숫자 1948년 6월 18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를 앞뒤 거두하고 쫙 6천이라는 숫자만 빼서 왜곡한 것. 암살 동기, 탈영 동기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진경 대령과 관련돼서 재밌는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창송이라는 화국지서 지서장 하시던 분이 1949년에 49년 6월인가요? 그 이덕구하고 전투하는 전투 현장에서 이덕구 옆에서 전속구관 겸 호위명을 했던 양생돌인가요? 그분 배낭에서 나온 자기들이 써놓은 문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우리 역사 교수 계시지만 그게 1차 문서거든요. 1차 문서에 박진경 대령의 왜곡을 풀을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노당의 지시였다, 뿌락지였다, 탈령은 어떻게 했다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자료집에서 빼려고 했죠. 어떻게 빼려고 했는지 제가 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3월달에 고문치사 사건이 4.3 사건의 원인이고 통일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것이 3 사건은 폭동의 반란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3월에 고문치사 사건이 나기 전 2월 22일 신촌회의에서 아까 1월 말에 220명이 검거되고요. 2월 초에도 또 검거되고 그때 잡히지 않아간 19명이 2박 3일간 토의를 하면서 4.3을 일으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고문치사 사건이 나기 전이죠.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간 바꿔치기, 없는 것 연결시키기, 대충 글자 보고 맞아가지고 그냥 확 연결시켜서 650명을 6,000명으로 만들기, 다양한 수법이 사용되고 이걸 이렇게 왜곡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아. 그러나 소위 말하는 대중영합주의와 어떤 정치 세력과 된 이 권력, 대중영합주의에 대한 권력에 의해서 지금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세상이 바뀌면 이럴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8명의 장학금 받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되게 든든했던 것은 누구 한 명이라도 영감을 받아 이 양심과 학문의 영역에서 이걸 계속 이어간다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뭔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한 명이라도 똑바로 알아서 계속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하나 정말 제가 새로운 희망을 받습니다. 오늘 혹시 저도 지금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감을 가는 제너레이션에서 뭐 이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고 해서 꾸준히 우분을 많이 만들고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시간이 늦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조차도 잘 진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박진경 대령 제주 4.3 사건 초기에 진압의 공로자였습니다. 그분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던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